앉아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받았던 이승민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소개해 주셨던 조혜진 작가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혜진 작가님의 언어로 이 영화를 아마 선정을 하셨고, 어떻게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또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영화 평론가로서,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오래전에 이민을 갔었고, 이민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과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저는 캐나다에 같이 있어서 캐나다의 친구들하고 영화를 또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선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조혜진 작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같이 영화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제일 먼저 이 영화의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인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조혜진 작가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인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작가님께서 개봉 프로그램으로 이 작품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생각으로 혹은 이 작품을 영화제에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들려주시겠습니까? 일단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영화였고, 그리고 그 주인공인 노라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민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좀 달랐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영화를 봤을 때. 일단 좀 물론 이제 이민 가서 그 짧은 이제 그 장면들은 나오지 적응을 좀 잘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또 그린카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좀 그 전까지 그 어떤 당당하고 당차고 노벨문학상을 꿈꾸는 그런 면도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작가라는 극작가고 남편은 이제 소설가인 것 같고, 그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라는 것도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민자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작가로 구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라를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도 이제 이민자 작가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이나 이주민 여성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 혹은 자녀의 자녀 중에서 정말 훌륭한 작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는 마음, 이런 모든 게 좀 겹쳐져서 소개하고 싶었고, 또 일단 영화가 참 재밌어요. 저한테는. 저 극장에서 이제 개봉할 때 봤고, 영화제 준비하느라 한 번 더 봤고, 지금 세 번째 보는 건데도 여전히 재밌고, 세 번째 보니까 또 두 번째까지 잘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하 배우님 너무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다시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서라는 캐릭터가 세 번째 보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그 감정을 그 순간순간의 그 질투와 묘한 그 불안, 이런 게 너무 잘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배우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웃으실까, 사실 되게 웃기는 포인트가 많은데 되게 진중하시더라고요, 시중인간. 근데 웃기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마지막 쯤에 가서 아서가 이제 고립이 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관객분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가 사실 되게 궁금해지는 순간들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재미 중에 하나가 악역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에서는 누군가가 빌런을 하나 만들고 그 빌런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전달을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주인공이고 빌런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빌런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소지가 있다면 아서였을 텐데 아서는 본인의 위치를 그런 네. 정말 백인의 정말 질투가 들끓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를 소설로서 풀어서 그것도 침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웃음 속에서는 아서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같이 느끼면서 그 순간에 어떤 고립을 생각하게 만들 만큼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이 영화를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아서 캐릭터가 그러니까 캐네디언 친구들은 아서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한다는 어떤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청 멋있는 빌런이거나 뭐 이런 백인 근데 미스캐스팅인 것 같다고 좀 너무 찌질한 백인 남자를 둔 것 같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른 시선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딱 맞는 사람을 저는 그랬어요. 하고 너무 서로가 그냥 다 우리 같은 사람인데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너의 시선은 뭐지?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다 재미있고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사랑이란 이름하에 인연이란 이름하에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아서라는 캐릭터 근데 아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더하고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같이 들어서 근데 누가 누구의 타자인지라고 하는 거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되게 강력한 오프닝이잖아요. 네, 그 강력한 오프닝에 세 사람은 저들은 무슨 관계이지?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화면밖에 어떤 누군가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저들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오빠인 것 같아. 쟤들이 커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서로 추정을 하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가서 우리의 노라가 정면으로 딱 보고 그 정면으로 보면서 그래 한번 너네가 알아맞혀 볼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닝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견인이 되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셨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저와 잠깐 또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 세 사람 말고도 또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겠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 엄마 엄마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배우님 연기란 배우도 멋있었고 딸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주려는 무심한 듯하지만 굉장히 좀 그 나이 때 엄마들이 어쩌면은 어른들이 엄마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의 사랑 뭐 그런 연애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걸 무심할 수 있잖아요. 어디 이민 가든 다른 도시로 떠날 때 그 자녀의 추억을 특히 어떤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기에 노력하는 게 좀 드문데 그 엄마 캐릭터가 너무 멋있었고 그 영화 속에서도 그 두 인물이 12년, 24년 만에 다시 또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도 그 하루 동안의 그 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않을까. 그것을 만들어준 그 엄마의 캐릭터가 배우도 너무 멋있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등장을 기억하시나요? 담배를 피고 네, 그 장면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문을 열고 아이들이 왔는데 뭐 담배를 숨긴다거나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 있어 담배 연기 맡으면 거기 들어오지 마. 이건 너무 내가 하고 있는 건 나는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 연기 맡는 거 오늘 게 좋지 않으니 거기 걸려서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 장면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름을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한국 이름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법적인 이름으로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서 왜 동생 거 뺏으면 안 돼, 뭐 노라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그 이름을 네이밍하는 장면이 맞아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거든요. 우린 누구나 태어날 때 우리 이름을 아무도 내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또 다른 지점으로 이 영화에서는 저희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영어 닉네임 혹은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영어 이름을 계속 지어요. 그게 이제 짓는다고 굉장히 고심해서 짓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는 이름들은 여러 이름들을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그대로 쓰거든요. 내가 왜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되지? 나는 내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 사실 이미 법적으로는 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는 상황인데 계속 그렇게 이제 닉네임을 만들거나 미들네임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영어 이름을 만들어서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저는 질문을 계속 갖고 있는데 영화의 초반에 딱 시작이 영어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관련돼서 노라라는 이름과 더 이상 나영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들에서의 어떤 정체성의 이야기들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 안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작품들 쭉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셨는지 인상적인 장면들 한 몇 장면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엔딩 장면. 그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그 우버 택시겠죠? 잠깐 세워놓고 둘이 하는 대사와 그때 그 배우들의 표정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긴 거리로 걷잖아요. 어쩌면은 그 현실이라면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화상에서는 택시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긴 거리가 정말 같이 걷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대사도 정말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같이 주제와 연결되는 그 대사도 참 좋았고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란 단편 소설, 그 소설집에 있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그 소설이 많이 떠올랐어요. 소설에서도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대학 때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니면 우정과 사랑 사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교수님을 이렇게 교수님을 그러니까 사적으로 좀 친해지는데 어떤 육체 관계는 없이 예.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예. 눈치를 채죠. 그러다가 그 교수님 어떤 파티에 가서 교수님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 돌아오는 길에 이 눈물을 참지 못하는 그 헤더라는 인물이 여주인공이 참지 못하고 한참을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많이 연상됐고 그 남편 소설 속의 남편, 영화 속의 남편의 그런 표정 같은 것, 생각 이런 것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전목마를 등지고 있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예, 회전목마라는 그 사물 자체가 뭔가 좀 인생을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시간의 흐름이랄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파고가 있는 인생을 비유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등지고 앉아있는 그 인물들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까지는 별로 인상이 안 남았던 것 같은데 그 술 마시는 장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정말 친구들 사이에 허물없이 그런 근데 굉장히 12년 전의 청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수해 보이고 네 굉장히 소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저도 작가님처럼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다 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쭉 따라가는 그 길의 장면들, 그러니까 그들이 나눈 대화들도 있지만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 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게 이 영화를 전체를 관통하는 저는 약간의 수평의 시간? 일종의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근데 영화는 이들을 멈추어서 바라봤을 때는 이들을 같은 화면에 담지 않고 오히려 분리된 화면에 담아도 분리된 공간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시면 같은 화면에 담겨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을 같이 담지 않고 어떤 사물들이나 뭐 같은 봉이라든지 사물들로 계속 분리를 하게 되고, 다른 화면에 담게 됐을 때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남의 장면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침내 두 사람이 피지컬리 만났는데 화면은 피지컬리 그들을 같이 담지 않고 이렇게 계속 화면을 이렇게 돌려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수평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응축이 되는 건 이제 첫 번째부터 영화가 계속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들쑥날쑥하지만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인데, 처음에 그들이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처음 이렇게 쭉 그 둘이 손을 잡고 가는 동안에 바깥에 그 아이의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을 이렇게 수평으로 쭉 한번 잡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영화에서는 그 이제 맨 마지막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어쩌면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이별을 처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다시 또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같이 가다가 영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는 떠나가는 사람이고 흘러가는 사람이라면 아서에게 너는 멈추고 정주하는 사람인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가서 거기서 정주하고 만나는 그런 이 수평의 시간들이 어쩌면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은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너무 딱 맞는 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저도 되게 울컥했었던 부분이었고, 또 색감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영화의 아이들이 첫 데이트를 했을 때 노란색 비옷과 파란색 비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벽의 푸른색과 택시의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그 색감들이 이렇게 같이 맞아지면서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이별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어서, 거기에 그 활용점정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생에 만나자, 이제 다음 생에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저도 되게 너무 좋았고, 말씀하셨던 해적목마 장면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들은 계단 앞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해적목마 장면이 몇 번 한 두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시간의 축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저는 이제 계속 도는 해적목마의 그 축이라고 얘기하는, 누군가에게 축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앞에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들, 근데 너는 왜 찾았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지점에 이들이 잠깐 멈춰서 있는 동안 여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리송 감독님이 이 영화를 가지고 각본상도 받았지만 사실은 촬영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에도 노미네이트 되고 각본에도 노미네이트가 되는데, 이제 영화적으로 이 촬영이 노미네이트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는 필름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작업을 하면 이 영화의 장면들이 사실은 언제나 찍고 수많은 것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필름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할 때는 사실 모든 구도를 굉장히 전통적인,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고 고려해서 찍게 돼요. 그런데다가 실린송 감독님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장면의 구도 하나가 다 어떤 미장센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와, 저런 구도를 썼구나, 뭐 이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작가님의 그 두 장면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제가 선택하는 또 한 장면은
영화에서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낮에 나오고 한 번은 밤에 나오는데 24년 전에 그 아이들의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헤어지는 장면을 이제 약간의 이 영화의 그 시네마토그래피로 같이 본다면 두 아이가 와서 어떤 골목길에서 쭉 올라와서 나영이는 위로 올라가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태호 혜성이요. 혜성은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비스듬한 골목으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아주 심플하게 영화라는 언어를 가지고 영화가 이제 또 다른 말로 무빙 이미지라면 이 무빙을 가지고 나영이 가는 길과 혜성이 가는 길을 이렇게 나누어 줘요. 둘에 이렇게 나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나올 때는 밤의 장면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나와서 굉장히 정교하게 영화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한번 또 덧대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상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고 싶은데 그 데뷔작인데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노미네이트도 더 많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흥행을 아주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까도 잠깐 대화를 나누긴 했는데 전생이랄지 인연이랄지 이런 소재가 어쩌면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항상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외국 관객들에게는 신선하고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오셨으니까 그 얘기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지금 진행과 대답에 자리가 바뀌는 순간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의 맛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도 사실 뭐 한국의 정생과 한국의 상황이어서 이 소재를 가지고 뭐 엄청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 오히려 인연이라는 말을 유혹으로 쓰지라고 하는 말에 그냥 빵 터져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남녀간에 우리 인연인가 봐 인연이 아닌가 봐 뭐 이런 말로 이제 이별과 헤어짐과 만남을 되게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는 언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은 이 인연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매혹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동의하냐 아니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찬반론으로 애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더 들어가면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상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막 접목을 시키고 있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이게 스며들어 있는 문화나 생각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영화가 어쩌면 셀링 포인트가 되거나 사람들한테 이제 매력 포인트로 갔던 지점에서 인연이라는 고유명사로서의 인연. 그런데 이게 뭐 데스티니나 이런 운명의 페이트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사실은 그 개념으로 우리는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민송 감독은 인연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고 그 개념을 이제 해외에 소개를 시킨 거고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각자의 발음으로 고유명사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걸 바라보는 한국인의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인연이라는 말을 이들이 소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오리엔탈리즘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아시아적인 판타지로 바라보는. 근데 우리는 어떤 판타지적인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다르구나. 예,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작가님은 인연이라는 말을 사실 전생과 인연이라는 말에 엮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사유를 풀어가고 계시는지 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 이제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은
의외로 사실 인연이라는 키워드로 막 묶이는 이런 흔한 방식을 쓰시지는 않으셔서 작가님에게 인연은 또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소설에서 뭐 100% 그렇진 않지만 많은 소설에서 어떤 인물을 좀 대상화하지 않으려고 좀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인물이랄지 그 인물과 연결되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뭐 그 사람의 작품이나 사진이나 영상 뭐 그 사람이 남긴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연결되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좀 추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근데 저는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A가 상상하는 A가 추정하고 추적하는 B라는 인물을 그 빈틈에 남겨두는 방식을 좀 써왔어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글쎄 그 사람의 고통을 고유한 것으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크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인연을 그러니까 제 소설에서 물론 직접 만나서 뭐 싸우고 다투고 뭐 서로 비난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도 있지만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시대나 역사, 지역이 달라도 어느 순간 연결되는 그것이 어떤 비슷한 고통의 경험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들이 이어지는 어떤 매개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아까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웃었던 그 우리 아서를 소외시켜줬던 그 술집에서의 장면에서 그 노라와 혜성이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노라가 이야기를 하기에 이제 또 그 제가 아까 보면서 적어놨었는데 이제 네가 기억하는 나영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어린애는 존재했어. 맞아. 그리고 너 앞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네 속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저 사실 작가님 작품을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같이 읽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작가님의 문장을 거기서 만났었어요. 근데 어떤 소설을 읽으셨나요? 그 빛의 호위에서 사물과 작별이라는 그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 사라졌으므로 부재하지만 기억하기에 현존하는 그 투명한 테두리의 공간 밖으로 바깥으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너무 근사하죠. 네. 그 문장과 그 장면이 딱 맞아떨어지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저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갑자기 전율을 보통은 쓰러져 자는데 약간 전율을 되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작가님의 작품들의 문장들은 영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 서사적으로 뭔가를 막 빨아들은 게 아니라 멈추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만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작가님의 글과 이 작품에서의 어떤 순간들이 만나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라는 키워드로 이들의 관계들을 남녀의 단순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희는 이제 만났다가 또 헤어지겠죠. 물론 돌아가면서 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네. 근데 그런 가정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이 영화 안에 빼곡하게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사유를 담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을 작가님께서 이 감독님을 통해서 작품을 보시면서 많은 작품들이 어떤 문학 작품과 연상되는 작품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얘기하는
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이 있게 다른 문학 작품과 또 만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시겠습니까? 아까 앤드류 포터 얘기도 해주셨고. 네네. 영화도 좀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찾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화상통화하고 이러는데, 제가 대학 때 봤던 영화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보신 분은 있을까요? 좀 오래돼서. 그 영화는 이제 PC통신 시절인데, 예, 그 PC통신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이제 거기서는 전두현, 한석규 배우가 주연이었는데 그들이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영화 용어로 쓴다면 인연을 쌓아가는, 예, 그런 영화고, 그런 영화라는 차이는 있지만 너무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특히 접속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전두현 배우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말인데,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난다는 말을 믿는다, 이런 대사인데, 그 대사가 영화를 본 지 너무 오래됐지만 항상 생각났거든요. 예, 그 대사와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가 많이 이어서 연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 영화 중에 또 복나른 간다도 많이 생각났어요. 예, 어떤 어긋남, 만남. 두 사람이 어쩌면은 둘 중에 누가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한국에 갔든 미국에 갔든 했으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엇갈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복나른 간다는 영화를 떠올리게 했고, 또 인연이라면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수필은 이제 휘천득 이게 인연이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영화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그 소설을 쓰고 좀 영화 광도 아니고, 사실은 시네필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영화 전공자도 아니어서, 사실 그 어떤 장면 이렇게 분석하고 해주지, 아까 분석을 잠깐 들었는데도 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능력은 사실 좀 부족해요. 대신에 이제 연상되는 소설이 있다든지, 또 어떤 장면들은 이거 나중에 어떤 장면 내가 쓸 때 떠올릴 것 같다,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 회전목마 장면도 언젠가 소설에 내가 어떤 장면을 쓸 때 이 장면을 왠지 떠올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여주인공이 마지막에 잠깐, 거기도 이제 영화적 합법으로 말하면 잠깐 스쳤던 옷깃 같은 인연인 어떤 그 남자에게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둘이 어떤 대화를 하는데 그게 묵음 처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 장면들이 소설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기법이에요. 사실은 생략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어떤 절정적인 장면을 넘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예를 들어서 로게안이 만났다 같은 경우도 제가 소설 마지막에 쓸 때 그들이 만나면서 끝나요. 그냥 그들이 그 후의 얘기를 일부러 쓰지 않았거든요. 그 독자의 상상에 맡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좀 이런 장면은 소설에 좀 녹아내고 싶다, 이런 장면들을 발견할 때는 있죠. 그러면 이번에 패스트 라이프스에서는 회전목마 장면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그 침대에서 그 연인들의 대화, 부부죠 지금은, 그런 대화도 인상적이었고, 또 그 레지던시, 미국의 레지던시가 저렇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예, 미국의 레지던시 굉장히 큰 정원이 있는
목가적인 그런 레지던시에서 두 사람이 결국 처음에는 좀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대면대면 하잖아요. 너 나쁜 방 얻었어. 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쿨하게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둘만 걷고 있고 어떤 아름다운 조명 아래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들도 그 속도,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중에 소설을 쓸 때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그 자음 장면에서 나왔던 신호등 장면도 사실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신호등 장면도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이고 평범한데 그 태성하고는 줌으로 만나더라도 줌 안에서 랩탑 안에 갇혀 있고 장면도 보면 이렇게 오버 더 숄더로 그녀가 뒤에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랩탑에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서로 갇혀 있는 방식으로 서로 계속 만나는 거라면 아선우랑은 반대편에 있는데도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와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들이 아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뭐 저들은 만나야 인연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한 호흡으로 이들은 만나는 인연이고 이쪽은 서로가 계속 벽이 둘러싸여 있는 가로막힌 인연이구나. 어쩌면 12년 전에 24년 전에 끝났고 12년 전에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인연이고 이제 만났을 때는 이런 인연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인연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져서 이미 만난 인연들은 더 이상 사유가 되지 않지만 미끄러진 인연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련함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련함을 이 영화가 이제 건져내는 거죠. 그거를 필름이라는 질감이 갖고 있는 그 아련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만나서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접속이라는 장면도 그렇고, 그쵸. 네, 그리고 조지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도 생각이 나긴 했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사랑을 결국 여기서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사랑을 이제 그만두는 여기서는 이제 이어지지 않은 사랑이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포기하는 그 느낌, 네 그런 게 좀 비슷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른 영화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건데 아마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는 비포 시리즈들일 것 같아요. 비포 선라이즈, 선셋, 선라이즈 해서 나중에 보이후드까지 여러분들 비포 시리즈를 보신 분도 있고 만약에 안 보셨다면 정말 강추를 드리고 싶은 작업 중인데 20대에 두 배우, 실제로 배우들의 시간을 영화에다가 기입을 한 거죠. 근데 배우가 극영화의 배우였는데 이 두 극영화의 배우들이 이제 20대에 만나고 또 30대에 만나고 40대에 만나고 그들의 아들의 보이후드까지 해서 이 비포 시리즈가 4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다른 점은 만난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접속에서 말한 것처럼 만난 인연은 만난다. 만날 사람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핵심이고 그래서 생겨나는 삶의 어떤 이야기들과 낭만성을 얘기를 하는 게 비포 시리즈라면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의 흐름에 맞춰서 이번도 전생이라면 여기까지인 거고 또 다음 전생에서 만나는 거고 사실 그 전에 다른 인연들이 전생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쩌면 운명론이 거기에는 우리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어떻게든 엮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 여기까지인 거야 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큰 매혹이기도 하고 설명이기도 한 상황들이어서 이 영화가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비포 시리즈는 다 보셨나요? 네네네.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거 보면서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뭐 다 좋았다라고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인연이라는 키워드들이 그렇게 새롭지 않아서 흥행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지점에서 좀 아쉬운 점들 같은 경우는 네. 없으셨는지. 예. 아무래도 이제 세린송 감독이 자전적인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이민이 간 시점에서 좀 시간이 한국의 시간이 좀 고정된 느낌 어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한국의 지금 영화를 막 좋아하는 이 세대들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부모님 뭐 외동이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요즘 거의 다 외동이 많은데 외동이어서 뭐 그런 대사 뭐 결혼하려면 내가 뭐 돈을 팡팡 벌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랄지 뭐 보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좀 MZ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감독의 시선이 그 이민에 갔던 그 시대에 좀 끝나나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영화에서 그 부부가 아서와 노라가 전업작가 부부잖아요. 예. 글을 쓴 사람으로서는 그런 지점이 더 궁금하긴 했어요. 이건 제 욕심이죠, 사실은. 예. 생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남편이 좀 더 유명세가 있는 것 같아요. 노라는 아직 좀 연습하는 느낌? 아직은 그 자신의 어떤 그 극작을 막 올리는 장면은 없었잖아요. 오디션 얘기는 했지만 그럴 때 그런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좀 궁금했다. 궁금했습니다. 그 영화로 보면 그 아서는 소설가이고 네네, 그래서 책을 그런 것 출판한 사람인 네네. 것 같고 노라는 극작가여서 극단으로 출근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영역들로 일을 하고 있는 좀 매력적인 캐릭터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민 사회들이 이민을 떠난 한국에서의 그 지점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그 지점에 한국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영화에서 보시면 한국이 저것보다 좀 더 나아갔는데 그 순간에 저 영화는 그러면 2000년대 영화인가? 잠깐 이렇게 생각하기 그때 막 뭐 줌이나 스카이프로 막 만나 이게 뭐지? 약간 사이파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는 그 지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So Korean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국적이라는 거를 이제 그 유태호 배우가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유태호 배우가 굉장히 디아스포라적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역으로 저 연기를 시켜가지고 영어를 못하게 만들어서 가장 한국적인 역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는 희극적인 요소들이 저는 좀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가장 이제 하는데 좀 억지스러울 정도로 한국적인 가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아들이 밥을 그 술을 먹고 오니까 바카스 놔주고 뭐 술국 끓여주고 제가 볼 땐 그런 엄마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는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의 아들과 가정을 케어하는 것이 한국의 가정이고 아들 중심이고 뭐 외동 이런 것들의 개념이 거기서 좀 멈춰 어쨌든 편견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영화적으로 담겨 있고 편견을 하니까 또 이제 노라가 무슨 해외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노벨상 뭐 토니상이었나 받기 위해서 뭐 해외 나가야 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경계가 무너진 지 좀 됐죠.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해외 나가야지 큰 작가가 될 수 있어. 물론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데 좀 뭔가 좀 그런 고정관념이 좀 녹아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글을 써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죠.
신뢰송 감독님에게 뭔가 고증이 좀 잘못됐다. 그럼 답신이 오겠죠. 난 다큐멘터리를 한 게 아니다. 읽으실까요? 읽으실까요? 네,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텐션이 저희가 비판할 수도 있고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텐션이 담겨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정확하게가 아니라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다른 방식의 재현이 일어났다면 그 재현에 두고 또 다른 생각을 덧붙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영화와 관객이 소통하는 혹은 그 인연을 맺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혹시 이제 작품 얘기들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작품을 보셨는지 한번 저희와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관객분들은 늘 드는 거를 힘들어하셔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저런 선물도 받고 질문도 하고. 네, 한번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잘 봤습니다. 초반에 얘기 나누었을 때 영화를 보면서 일단 답답함이 조금 있었는데 초반과 달리 여러 가지 미장센들의 진부함 이걸 다시 얘기로 소재로 삼아 주셔가지고 조금 속이 시원한 느낌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까 그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하셨던 그 엄마가 엄마 아빠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 담배를 피울 때 애들 보고 거기서 얘기하라고 했던 거가 담배 연기를 맞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셔서 저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 대사에 담겨 있지 않을까. 가까이 오지 않고 거리 경계를 지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되고 거부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아이가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그 벽면에 서서 있었잖아요. 그 혼자 서 있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이런 슬픔이나 디아스포라적인 감정을 그런 장면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마지막에 그 뭐 다 웃으셨다고 했는데 아서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조금 역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막 백인 권력을 가진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인인 그런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 장면에서 저는 약간 통쾌함을 좀 느꼈거든요. 이렇게 역치되는 장면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영화는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다른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고 사실 문학도 마찬가지죠.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은 통일된 하나의 해석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 보는 것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름을 또 나누는 순간들의 기쁨이라는 게 좀 되게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장면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거부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되게 새로운 시선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뭐 숨기거나 다르지 않고 그렇지만 너의 이야기를 같이 문턱에서 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존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거부의 방식이다라고 읽어주셔서 되게 새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런 그 장면에서 부모의 마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신 말씀이 좀 새롭고 그 셋이 앉아 있었던 장면에서 그 역차별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백인 남자가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재밌었다, 통쾌했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약간 꽤 좋아 보이는 그 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이 되니까 그 장면에서 두 아시아인이 그 백인 남자를
약간 소외하는 그 장면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서는 유대인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유대인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또 디아스포라적인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면에서 또 감독님이 셀린송이 또 생각한 게 있지 않았을까, 굳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외모만 봐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각본에 굳이 나는 유대인 작가야 이 말을 왜 넣었을까,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통쾌함이었구나. 그 웃음의 그 웃음의 또 다른 색깔이 통쾌함의 색깔이었구나. 와. 저는 좀 약간 충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장면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저의 경험에 빗대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을 학교 장면,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입국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서류를 작성한 걸 출입국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바닥에 앉아있는 두 아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학교 장면이어서 이렇게 카메라가 쭉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아이가 서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이렇게 툭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들의 시간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일종의 견딤의 시간이기도 했고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흐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제가 이제 그냥 감히 붙들어매듯이 하는 수평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수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각자만의 개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성장과 어떤 흐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소외와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와, 이것도 또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관객분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그 벽에 기대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죠. 나 이제 안 울어. 이제 내가 울어도 아무도 그거를 뭐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 뭐 이런 대사 같은 대사도 그렇고, 아주 뭐 솔직하게 노라가 이민자로서 위축됐다, 뭘 포기했다 이런 건 없는데 미세하게 그런 장면들이 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민자로서 겪는 그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 소외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면화하진 않았지만 그런 장면들을 아주 당당했던, 맨날 1등만 하고 정말 나 걔 좋아해, 나 걔 나랑 결혼할걸, 이렇게 막 그 당찬 그 새해 선물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인물인데, 거기서 그 공간이 이동하면서 이민자가 되면서 미세하게 약간 소외되고 좀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그리고 노라가 먼저 중간에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만 연락하면 좋겠어, 물론 당분간이라고 단서를 달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뭔가 좀 위축된 그런 면을 보여주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는 사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영화가 또 한편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패스트 라이프가 사실 라이프가 아니라 라이프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생들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품고 가시면서 아마 옆에 있는 분들과 혹은 이 영화를 다시 또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오늘의 영화를 즐기고 또 디아스포라에서 생각들을 확장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저희가 지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오늘 다 받으셨죠? 책자들 보시면서 알뜰하게 여러 가지들을 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얘기 나누신 조혜진 작가님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석을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